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최금자 여사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8세의 나이로 며느리 강민정 씨의 지극정성, 간병 끝에 작년 가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효심지극한 며느리가 고령의 시어머니를 보살피다 맞이한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다음 날 저는 한 통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5억 원짜리 종신 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놀랍게도 며느리 강민정 씨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폐렴 진단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며느리 민정 씨는 병원 대신 집에서 간병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며느리의 행적을 파헤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의 잔혹한 간병살인 의혹을 고발하는 한 딸의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독립해서 살았기에 어머니와는 명절에나 얼굴을 뵙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오빠 부부는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니, 가까이 지낸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얽혀 살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민정 씨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최금자 여사는 1947년생으로 한국 전쟁 직후의 혼란기를 겪으며 자라신 분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지만 악착같이 일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셨지만 사업 감각은 없으셨고 사실상 집안 경제는 어머니가 책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시며 모은 돈으로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이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외아들인 오빠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고 나중에는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오빠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가까이 있으면 노후가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강민정 씨는 2005년에 저희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도 안 돼서 고부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시며 사람들과 부대끼셨던 분이라 성격이 직설적이고 간섭이 심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어머니가 위층에 사시면서 수시로 내려와 간섭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깨우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내려와 계시기도 했습니다. 민정 씨는 오빠에게 여러 번 하소연했지만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효자였던 오빠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2010년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성격은 더욱 까다로워지셨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더욱 자주 아래층으로 내려가셨고 며느리에게 의지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 분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명절 때 집에 가면 두 분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하셨고, 민정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2022년 3월 어머니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고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식사, 화장실, 씻기,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제 가족도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빠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결국 며느리 민정 씨가 직접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정 씨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성실하게 어머니를 돌봤고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니 민정 씨의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고 식사 때마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민정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해야 했고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모든 간병의 부담은 민정 씨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민정 씨의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차림도 대충 걸친 듯 했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간병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어머니와 민정 씨 사이의 분위기가 또다시 냉랭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 찬밥을 준다.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분들은 가끔 피해의식을 가지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민정 씨의 태도를 보니 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어머니를 대할 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정 씨가 외부인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노출될까 두려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병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민정 씨는 오빠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도 필요하고 우리 빚도 갚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간병하는데 나중에 보상도 없으면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이는 저로 해주세요. 오빠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오빠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오빠 부부에게는 집 대출이 있었고 두 아이의 교육비 부담도 컸습니다. 민정 씨의 간병 노고를 생각하면 보험금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 보험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빚에 허덕이면 어머니도 마음 편히 가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어머니를 모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민정 씨는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신 후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어머니는 76세의 나이로 5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고령이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월 보험료가 무려 98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며느리 강민정 씨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민정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NS에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간병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님 식사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님 산책 도와드렸어요. 시어머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주변 사람들은 민정 씨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정 씨의 그런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5억 원이라는 숫자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보험 가입 후 소비 패턴도 변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돈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자 민정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어차피 곧 보험금 들어오면 다 갚으면 되잖아요. 민정 씨는 이미 5억 원을 자신의 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 가입 후 몇 달 동안 민정 씨는 어머니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직후 사망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 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간병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나 오빠가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 하면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겉으로는 효심과 검소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개입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대하는 실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정 씨가 어머니에게 차가운 밥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찬밥을 드리느냐고 묻자 민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따뜻한 밥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내 올케가 요즘 나한테 찬밥만 줘. 아침에 먹다 남은 밥을 점심 때 주기도 해. 내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내더라. 저는 오빠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민정 씨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민정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예민해지신 것도 있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체중이 빠지셨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민정 씨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과 가는 걸 싫어하세요. 괜히 약만 먹으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민정 씨는 어머니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방문하려고 해도 민정 씨는 어머니가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마저도 자주 방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손님 오시면 너무 흥분하셔서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방문은 미리 연락 주시고 너무 자주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가셨습니다. 2024년 8월 어머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시고 가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열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며칠을 미루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동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으니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집에서 약 먹으면서 지켜보면 안 될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다른 감염 위험도 있고 어머님이 낯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요. 의사는 그래도 입원하는 게 안전하다고 권고했지만 민정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폐렴이래. 입원해야 한다는데 올케가 거부한대. 큰일 나겠어. 오빠는 민정 씨와 통화한 후 제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말로는 어머니가 병원 싫어하신대. 그리고 집에서 약 먹으면서 지켜보기로 했대. 의사가 그래도 된다고 했다나 봐. 저는 불안했지만 오빠와 민정 씨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정 씨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제 시간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2번만 주기도 했고 아예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폐렴 환자는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민정 씨는 죽이나 미음 같은 것도 제대로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며칠 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또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 응급실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어머님만 더 고생하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오빠에게 다시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나겠어. 어머니 당장 입원시켜. 올케가 제대로 간병을 안 하는 것 같아. 오빠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3시경 어머니는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민정 씨가 어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고 119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민정 씨는 거의 30분 동안 어머니를 방치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결국 오빠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급히 119를 불렀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망 시각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4시 37분. 사망 원인은 폐렴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및 심정지. 저는 새벽에 오빠한테서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정 씨는 장례 내내 슬픔에 잠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정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간병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민정 씨의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한 겁니다. 5억 원짜리 종신보험. 수령인은 며느리 강민정.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작년에 어머니와 민정 씨가 함께 가입한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왜 그렇게 외부 간병인을 거부했는지, 왜 입원을 거부했는지, 왜 새벽에 119를 부르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5억 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입원을 권고했는데도 민정 씨가 거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방된 항생제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 박순자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상한 걸 봤거든. 새벽 1시쯤 됐을 거야.
나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는데 창문으로 내 어머니 집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내 어머니한테 이불을 막 여러 겹 덮어주는 거야. 한여름도 아니고 9월인데 이불을 3겹이나 덮어주더라.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더라고. 폐렴 환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박 씨의 증언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 씨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악화시킨 겁니다. 폐렴 환자에게 과도한 이불을 덮고 찬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간병태만, 살인 방조, 그리고 살인 미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부검 결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민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도 보류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정 씨를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025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정 씨가 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이웃의 증언, 의료 기록, 그리고 민정 씨의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정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간병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민정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어요. 3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간병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지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2025년 11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민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간병태만과 보험 사기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당연히 불어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민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5억 원을 얻기 위해 3년을 간병했지만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오빠는 이 모든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민정 씨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두 조카들은 엄마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민정 씨의 행동을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한 것, 어머니를 요양원이라도 모시자고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5억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전액을 독거노인 간병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셨던 고독한 노년과 간병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노년의 간병은 결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정 씨가 3년 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민정 씨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둘째,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정 씨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의 욕망을 자극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정 씨는 15년 동안 한 건물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머니를 기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달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외롭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빠도 두 조카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노년의 간병은 개인의 희생으로 떠넘길 수 없는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고독한 간병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가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거액의 금전적 보상이 걸리는 순간 인간의 욕망은 윤리적 경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특히 생명이 돈과 연결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 쌓인 불신과 원망은 결국 파국을 부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돈보다 소중한 존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당장 안부 전화를 하세요. 혹시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게 두지 마세요. 그것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